희망은 언제나 힘든 언덕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다. 어려운 취업 관문을 뚫고 합격한 여성 제니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첫 출근을 앞두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제니퍼의 앞길을 망친 것들은 바로 이 빌어먹을 커플인데요. 그런데 남자는 다름 아닌 제니퍼의 남사친이고 여자는 남자의 전 여친이라고 해요. 이들은 한 여성의 인생을 망쳤어요. 그런데 반성하기는커녕 서로 지가 안 죽였다고 죄를 전가하며 커플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커플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도생하며 구라를 치지만 현장에는 넘치는 증거들만 진실을 말해요. 도대체 이 커플들은 무슨 원한이 있어서 제니퍼에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에는 악명 높은 막장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도시 중에 텍사스가 악명 높은 존윅 세계관이라고들 하는데요. 그러나 텍사스는 비교적 안전한 도시입니다. 텍사스는 총기 소지가 자유화된 반면 인간에 대한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것을 실천하는 동네예요. 그리고 텍사스주 오스틴에는 젊은 여성 제니퍼 케이브가 살았어요. 제니퍼는 1984년 3월 12일에 부모인 샤론과 찰스 케이브에게서 태어났죠. 그녀는 사남매 중 하나로 화목한 가족 사이에서 인간에 대한 존중과 매너를 배우며 자라요. 제니퍼의 어린 시절은 떡잎부터 달랐어요. 그녀의 에너지는 주체할 수 없었고 늘 배움에 목말라 공부했어요. 게다가 치어리딩과 같은 추가 활동까지 몰두했습니다. 그녀의 열정은 가족의 사랑에서 비롯됐고 가족들도 그녀와 함께 사랑으로 똘똘 뭉쳐요. 그리고 부모님은 화목한 가정을 만든 후 이쯤에서 이혼해요. 부모님의 이혼 사유는 아빠의 알코올 중독 때문인데요. 아빠는 물 퍼붓듯 술에 쩔어 살았고 엄마 혼자 독박 육아하며 자녀들을 케어한 거죠. 그러나 제니퍼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 엄마가 난 이제는 지쳤어요 하시며 이혼을 결정해요. 그리고 아빠의 빈자리는 새아빠 짐 세드윅이 대신해요. 짐은 선량한 사람이었고 엄마 샤론의 사남매를 모두 자기 자식처럼 대해줘요. 제니퍼는 2002년이 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 후 진로는 돈이 되는 분야로 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 다루는 금융계로 진로를 정해요. 그렇게 하여 텍사스 주립대학에 입학한 제니퍼. 그녀는 가족과 고향을 떠나 처음으로 독립하게 되었지만 타지에서 혼자 지내는 환경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놀았어요. 그녀는 파티 문화에 심취했고 음주 가물을 즐겨요.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 고향에 와 있어요. 입학한 지 한 학기 만에 자퇴하고 귀향했죠. 하지만 제니퍼는 여전히 금융계에 진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스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금융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제니퍼는 새로운 대학에서 새 학기가 시작돼요. 그러나 제니퍼 집안은 녹록치 않아요. 하지만 그녀에겐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가 있었죠. 그녀는 낮에 공부하고 밤에는 식당 서빙을 하는 등 이전보다 훨씬 더 바쁜 삶을 살게 되죠. 심지어 노는 자리도 절대 빠지지 않았으니 그녀 주변에는 많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티 문화에 뽕이 빠질 수 없었으니 제니퍼도 자연스레 약물을 접하게 되었죠. 그러나 재미로 몇 번 핥아본 간헐적 뽕쟁이라서 심각한 수준까지 중독되진 않았어요. 그녀는 성공에 대한 야망이 컸던지라 쾌락과 공부 사이에서 자신을 통제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은 심각한 뽕쟁이였어요. 그는 오스틴에서 만난 친구이고 파티와 약물을 접하며 가까워졌죠. 그러나 제니퍼는 그를 절대 만나지 말았어야 해요. 그는 장차 그녀의 삶을 파괴할 콜튼 패턴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콜튼의 성장기는 제니퍼와 사뭇 달랐습니다. 제니퍼가 에너지만 넘치는 착한 소녀였던 반면 콜튼은 엄친아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는 학창시절 동안 상을 휩쓸고 장학금까지 챙기는 개꿀 인생을 살아요. 또한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에는 상위 10% 안에 들 정도예요. 심지어 대학에서도 장학금을 받아가요. 이러한 점은 평범하고 열심이었던 제니퍼와 달랐어요. 그러나 엄친아인 그는 평범녀 제니퍼에 비해 성품이 덜 발달했어요. 그는 유색인종을 보면 비하했고 폭행하기도 했어요. 이와 더불어 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약물에 대한 통제력이죠. 엄친아 콜튼도 대학에 입학 후 처음으로 집에서 독립하게 되었어요. 그 역시 제니퍼처럼 파티에 심취했고 약물을 접했지만 그는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뽕쟁이가 되었죠. 콜튼은 결국 재활 치료까지 받았어도 개가 똥을 끊었으면 끊었지 뽕쟁이는 쉽게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2004년에는 아예 약물을 소지한 채 경찰에 체포돼요. 그러나 변호사의 도움으로 간신히 경범죄 수준에서 20일간 징역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막상 변론을 마친 변호사는 저 인간은 결코 약 못 끊는다 하며 토로했다고 해요. 콜튼은 제니퍼에 비하면 애초에 결이 다른 인간입니다. 그런데 둘은 운명처럼 더럽게 엮였어요. 그들은 파티를 통해 친한 관계가 되었고 서로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둘의 관계는 연인이 아니라 그냥 친구 사이였어요. 물론 콜튼이 제니퍼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했지만 제니퍼는 철벽을 쳐요. 그녀는 야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콜튼이 제공하는 약맛을 봤어요. 그래서 그를 좋은 남사친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죠. 더욱이 콜튼에게는 집착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이름은 로라 홀이고 한때 콜튼과 연인이었지만 콜튼이 먼저 관계를 쪽냈어요. 그러나 그녀는 콜튼에게 집착이 심했기에 그도 그녀와 섹파 관계만 유지했어요. 제니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콜튼을 그냥 친구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한 로라 역시도 콜튼이 제니퍼와 만나는 것을 알았는데 이후 세 사람은 끔찍한 사건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2005년 제니퍼는 3년간의 대학 과정을 끝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스틴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사교성이 개쩌는 ESFJ예요. 그동안 정든 친구들을 떠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니퍼는 지역에서 구직 활동을 했고 2005년 8월에 법무 사무실에 합격하게 됩니다. 이제 법률 조수로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또한 그녀가 첫 직장을 법률 분야로 정한 이유는 나중에 재정 분야로 가기 위한 밑그림이었죠. 그녀는 훗날을 도모할 줄 아는 야심가예요. 제니퍼는 즉시 엄마에게 전화해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날의 기쁨은 엄마가 있기에 가능했어요. 엄마는 술쟁이 아빠 대신 가정을 돌봤고 홀로 독박 육아하며 사남매를 길렀죠. 그래서 제니퍼의 기쁨은 곧 엄마 샤론에게 큰 기쁨이었죠. 그리고 제니퍼의 첫 출근은 2005년 8월 17일로 정해졌어요. 그녀는 첫 출근 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일찍 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2005년 8월 16일 밤 10시경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콜튼이었습니다. 그는 취업 축하한다고 하며 지금 술 한잔 하러 가자고 제안해요. 그녀는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친구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만 있다 오기로 다짐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잠시 후 그들은 6번가 대학로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는 콜튼 외에도 다른 친구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몇 차례 술을 마신 상태였고 특히 콜튼은 매우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 시간은 이미 자정을 향했고 제니퍼는 다음날 출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술에 떡이 된 콜튼을 놔두고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하며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죠. 하지만 인사불성인 콜튼을 제니퍼가 감당하기엔 쉽지 않았죠. 그래서 자정 직후 친구 중 한 명인 마이클 로드리게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마이클은 제니퍼와 통화 중이었는데 술에 취한 콜튼이 다른 차의 유리를 깨거나 오줌을 누른 등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마이클은 제니퍼와 친하지 않았기에 늦은 시간에 자신에게 연락한 것이 이상하다고 느꼈죠. 그래서 마이클은 제니퍼가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면 다시 전화하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출근 날이었던 2005년 8월 17일 아침 엄마 샤론은 제니퍼의 상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니퍼가 출근하지 않아서 걱정이라는 말이었죠. 샤론은 제니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에 제니퍼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고 그 중에서 마이클과 콜튼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과 콜튼의 대답은 너무나 상반되었죠. 마이클은 제니퍼가 콜튼과 함께 있었다고 말해줬고 콜튼은 제니퍼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제 샤론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죠. 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너무 느렸습니다. 경찰은 콜튼의 아파트 근처에서 제니퍼의 차를 찾았지만 수색영장이 없어서 진입할 수 없다는 말만 했죠. 그래서 샤론과 새아빠 지미는 콜튼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문은 잠겨 있었고 이에 지미가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지미는 그 집안에서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피로 가득한 욕조에서 발견된 여성이었고 더 최악인 것은 그녀가 여러 개로 조각났다는 점이죠. 하지만 지미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녹색 패턴의 드레스를 입은 딸 제니퍼라는 것을. 지미는 이 장면을 샤론에게 보여줄 수 없었고 즉시 911에 전화를 겁니다. If I don't know where to send them. Sir, this is 911. We have a lot of help on the way. I just need to be able to confirm if she is conscious and breathing. No, I think she's dead. Okay. Is there any way, do you think that we can go in there and get her flat on her? There's nothing. I don't want to touch her. I mean, this is a real gruesome, messed up scene now. Okay. 지미는 911에 신고하고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제니퍼가 가슴에 총을 맞아 죽은 사실과 그녀를 훼손한 도구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탄피를 발견해요. 그리고 콜튼의 차에서 탄피와 일치하는 권총을 찾았죠. 당국은 콜튼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쉽게 콜튼을 찾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우연히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호가 멕시코 방향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하지만 의문스러운 점은 콜튼이 차 없이 어떻게 거기까지 갔냐는 거죠. 그러나 경찰은 콜튼의 신호를 따라가다가 도로 카메라에 찍힌 녹색 캐딜락을 발견해요. 그 차는 바로 로라 홀의 차였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멕시코 국경을 넘었고 멕시코에서 5일 동안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행복하게 웃으며 사진을
사진을 찍기도 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고 8월 23일에 멕시코 특공대에 의해 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들의 도주는 끝나고 콜트는 마침내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라는 살인과 관련된 증거가 없어서 석방되었죠. 하지만 로라에 대한 조사가 여기서 끝난 건 아니에요. 그녀에 대한 의심은 점점 커졌기 때문이죠. 경찰은 로라에게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말하며 사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로라는 그날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죠. 그녀가 콜튼을 찾아간 날 그가 욕조에 시체가 있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녀는 그의 말을 의심했지만 곧 욕조에 있는 시체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욕조 위에는 마체테 칼이 있었고 콜튼은 그 칼로 시체를 분리한다고 했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혹시 콜튼이 그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냐 물었고 이에 로라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He told me to get out of there. 로라는 콜튼과 함께 멕시코로 도망친 것은 그가 칼로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콜튼은 제니퍼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요. 그는 약물과 술 때문에 기억이 없다고 하죠. 그리고 제니퍼의 몸을 훼손한 것은 로라의 소행이며 그녀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제니퍼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콜튼의 주변 증거는 그가 제니퍼를 죽였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 결과 콜튼은 5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로라는 자신이 이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하지만 그녀가 제니퍼의 몸을 훼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콜튼과 제니퍼 사이를 질투하고 콜튼에 대한 집착이 강했어요. 그래서 콜튼이 사고를 친 그날 증거인멸을 도왔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로라는 증거 조작과 용의자 검거 방해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고 2018년 8월에 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형을 마친 로라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사건의 용의자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자기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범행의 증거가 현장에 가득했지만 누구 하나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결국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제니퍼뿐인데 그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니퍼의 삶은 잔인하고 끔찍하게 끝났지만 우리는 그녀가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이 강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는 대학을 마치고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이 싫어서 정든 지역을 떠나지 못할 정도로 정이 깊었죠. 그녀는 심지어 인성이 글러먹은 콜튼조차도 좋은 친구라고 여겼기에 인사불성이 된 그를 길바닥에 버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첫 출근을 앞두고도 친구를 끝까지 책임지고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호의는 배신으로 돌아왔어요. 제니퍼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일을 당한 걸까요? 그녀는 아무런 잘못 없이 억울하게 희생된 것이죠. 금융계에서 일하고 싶은 야망을 가진 그녀는 꿈을 향한 첫 발을 내딛지 못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우사미의 기록일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